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탈 것에서 사치품까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평범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차 없는 사람은 있어도 차를 안 타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만든 세계자동차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총 대수는 약 14억 9천만 대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니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치면 자동차는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이렇게까지 흔한 교통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자동차는 역마차보다 효율이 떨어지고 비싸기만 한 발명품이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3명이 필요한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자동차는 비효율적인 발명품에서 현재 생활의 필수품을 넘어 사치제의 역할까지 합니다. BMW, 아우디, 벤츠, 캐딜락,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수억을 호가하는 자동차가 널렸죠. 하차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편의와 성능을 보고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의 시작은 1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동차는 19세기에 들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사실 15세기 말에 인류 최초로 인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를 만든 사람이 있죠. 바로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설계했죠. 언뜻 수레를 담기도 했고 겉보기엔 매우 허술해 보이지만 학자들이 설계도를 연구해보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차였습니다. 다만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않죠. 자동차 개념을 처음으로 구현한 기계라는 평가는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인 니콜라 조제프 퀴뇨입니다. 니콜라는 1769년 군대에서 대포를 실어 나를 목적으로 증기기관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었죠. 최초의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겨우 시속 6km였습니다. 참고로 우사인 볼트가 100m 경주에서 시속 45km로 달리죠. 일반 사람이 걷는 속도도 약 시속 4km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발명 당시 자동차는 마차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졌죠.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려면 무려 3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동안 한 명은 증기기관 보일러에 연료를 넣어줘야 했고 나머지 한 명은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깃발로 자동차가 온다는 걸 알려서 사람들이 차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거든요. 번거롭고 불편했기 때문에 니콜라가 만든 자동차는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부터이죠. 1803년 광산 기술자였던 리처드 트레비식이라는 발명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지름 3.3m의 거대한 구동 바퀴를 갖춘 3륜차를 완성하게 되죠. 리처드는 이 차에 8명의 사람을 태우고 런던 시내에서 13km의 속도로 주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26km 떨어진 이웃 마을까지 다녀오는 장거리 주행 시험도 하였죠. 하지만 자동차에 투자를 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만든 차도 실용성 측면에서는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에게 트레비식의 발명품은 거리의 구경거리 정도였죠. 트레비식은 증기 자동차를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동네 공터에 간이 철로를 만들고 증기 자동차 바퀴를 기차 바퀴처럼 개조해 놀이동산 기차처럼 운행했습니다. 트레비식의 철로 자동차는 세계 최초의 기차로 여겨지기도 하죠. 1829년에는 영국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골드워시 거네이가 좀 더 발전한 증기 자동차를 만들어 런던에서 베스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골드워시의 자동차는 평균 24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렸는데 몇 번의 고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최초로 가장 먼 거리를 달린 자동차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죠. 1834년에는 최초의 자동차 사망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귀족 존 스콜 러셀은 자신이 만든 증기 자동차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글래스고를 출발했는데 언덕을 오르기 위해 증기기관의 압력을 높이다 차가 전복되면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기관의 불을 조절하던 화부와 승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주행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로 기록된 자동차 사망 사고로 알려져 있죠. 실용성도 없고 사망자까지 나오니 자동차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얼마 안가 증기 자동차를 괴물로 간주하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19세기 세계는 이미 증기기관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증기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흉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했죠. 당시 증기 자동차는 엄청난 굉음과 매연을 내뿜는 데다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에 물건들은 까맣게 변했거든요. 특히 빨래가 시커멓게 변해 주부들이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탈 것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죠. 반발과 규제의 목소리에도 발명가들은 계속해서 자동차를 발전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것은 마차업계였죠. 당시 마차업계는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로 발명된 증기 자동차는 마차 속도의 2배인 시속 30에서 40km에 달하는 데다 최대 탑승 인원도 28명으로 마차의 2배였지만 요금은 마차의 반값이었습니다. 심지어 증기 자동차는 말과 달리 지치지도 않았죠. 마부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하게 되었고 마차업주들과 마부조합은 증기 자동차를 규제하라며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증기 자동차의 경쟁자인 철도업계도 손님을 잃게 되자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여론을 일식한 영국 의회는 증기 자동차의 마차보다 10에서 12배나 높은 도로 통행세를 물리는 것을 시작으로 1861년 증기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내에서 시속 8km, 교외는 16km로 제한하는 기관 차량 조례를 제정했죠. 1865년에는 기존 조례를 대폭 강한 적기 조례를 만들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공표했습니다. 적기 조례란 증기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내에서 시속 3.2km, 교외에서 시속 6.4km로 제한하는 규정이었는데 사람이 걷거나 가볍게 뛰는 속도이죠. 적기 조례로 인해 한참 성장해 나가던 증기 버스 업계에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증기 버스는 도시에서 자취를 감췄고 시골에서 농업용이나 작업용 트랙터로 이용하게 되었죠. 적기 조례는 1896년에 폐지되기까지 무려 31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발명가들의 자동차를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일거리가 없어진 자동차 기술자와 사업가들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와 같은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영국이 아닌 미국과 독일에서 발전하게 된 이유이죠. 발명가들과 사업가들은 미국과 독일에서 자동차 개발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던 1885년 독일 기술자 고틀리프 다임러는 증기 기관보다 더 강력한 휘발유 내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또 다른 독일 기술자 카를 벤츠는 세계 최초로 휘발유 자동차를 제작하죠. 최고 시속은 약 16km 정도로 여전히 느린 편이었으나 연료를 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순수하게 기름으로만 움직이는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이죠. 1895년에는 세계 최초의 공식 자동차 경주가 개최됩니다. 초기 자동차 시대에답게 경주에는 증기, 전기, 석유 등으로 달리는 자동차 30대가 참가했는데 이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미쉐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쉐린 타이어를 만든 그 미쉐린 형제 말이죠. 미쉐린 형제는 자동차용 공기 G식 타이어를 직접 발명하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형제가 탄 자동차의 이름은 미쉐린의 번개였죠. 미쉐린 형제는 다른 참가자들과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우승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세계 최초의 차량용 탈착식 공기압 타이어로 기록을 내겠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주의 제한시간 100시간을 초과했고 주행 중 타이어가 22번이나 파손됐지만 이때마다 빠르게 고쳐 다시 달렸죠. 마라토너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쉐린 탈착식 공기압 타이어는 불티나게 팔리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미쉐린 형제는 1889년 프랑스 중부에서 타이어 제조 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프랑스는 도로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운전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운전을 꺼리면 자연히 자동차 부품인 타이어의 매출도 하락하게 되니 미쉐린 형제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죠. 바로 타이어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으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를 만든 겁니다. 이 책자는 미쉐린 타이어를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되었고 이게 바로 미슐랭 가이드의 시초가 되었죠. 발명가들의 열정, 사업가들의 투자가 더불어지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 자동차는 주역이 되었죠.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1902년에는 캐딜락이, 1903년에는 포드가, 1906년에는 롤스로이스가, 1909년에는 부가티가 설립되었죠. 이 중에서 자동차 역사의 판도를 바꾼 회사는 다름 아닌 포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값비싼 운송 수단이었지만 미국의 기술자 헨리 포드가 포드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들며 판도가 바뀌었죠. 수작업으로 만들던 자동차를 포드는 공장을 통해 대량 생산했습니다.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가격도 기존 차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해졌죠. 당시 미국의 고급 자동차는 약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모델 T의 가격은 850달러에 불과했고 1920년대에는 3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싸기는 했지만 또 못 살 정도는 아닌 가격이 된 것이죠. 한국에는 비슷한 시기인 1903년에 최초로 차가 들어왔죠.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공사를 통해 수입한 의전용 차였는데 포드 자동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대신들이 황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경망스럽다고 반대하여 결국 궁 안에서 놀이기구처럼 타는 이동 수단이 되었죠. 한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는
195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이 내다버린 지프차를 주워다가 완전히 해체해서 6인승 지프형 차량을 새롭게 조립한 게 바로 한국 최초의 자동차이죠. 근데 이름이 시발 자동차입니다. 뭐 성능이 안 좋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첫 출발이란 뜻의 시발이죠. 어쨌거나 시발 자동차의 최고 시속은 80km였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최고 시속이 225km였으니 비교하자면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었으나 그래도 시발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제조 기술력의 기초를 닦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시작한 한국 자동차의 역사는 대우, 현대, 기아, 쌍용 등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세계 5위 안에 드는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고요. 다시 돌아와보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즉 자동차가 우리의 발이 되면서 세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고 거리의 모습도 우리의 일상도 변했죠. 거리에는 신호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신호등은 2층 유리탑 속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찰관이 유리탑 속에 서서 밀려드는 차량들의 교통량을 보며 적당히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죠. 1916년에는 수동식 와이퍼가 등장하였고 1921년부터는 대통령 취임식에 자동차가 쓰이기 시작했죠. 1930년대에는 미국 자동차 생산이 5천만 대를 돌파하였고 히틀러에 의해 자동차 전용 도로 아우토반이 착공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독일의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죠. 또 이 시기에는 역사에 남을 명차들이 다수 탄생했습니다. 1934년에는 프랑스에서 시트로엥이 세계 최초의 앞바퀴 굴림차 시트로엥 7CV 트락숑 아방을 생산하여 구시대의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였고 크라이슬러에서는 유선형차 에어플로우를 발표했죠. 1936년에는 벤츠사 최초의 양산 디젤 승용차 모델 260D가 발표되고 1938년 독일 폭스바겐은 비트를 발표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 자동차 업계는 급변하기 시작하죠. 냉전 때문에 말입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소비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 전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 서로 하나라도 더 이겨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자본주의 진영에서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공급 그러니까 회사와 공장들은 점점 더 발전해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안 사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비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인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렸죠. 계획적 진부화가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구이죠. 1881년 에디슨이 전구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만 해도 전구의 수명은 150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24년 전구의 평균 수명은 1000시간이 되었죠. 사람들이 더 자주 전구를 사도록 회사에서 일부러 유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러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고장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의 계획적 진부화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휴대폰만 봐도 알 수 있죠. 자동차도 계획적 진부화 전략을 채택했지만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마케팅입니다. 정확히는 멀쩡한 물건도 버리고 새로 사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 마케팅은 광고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기능이 아니었죠. 디자인과 보여주기였습니다. 기능이 더 개선되고 발전해야 신차를 내던 자동차 회사들은 발전이 없어도 외관을 더 예쁘게 만들어 자동차를 출시하기 시작했죠. 자동차만 나오던 광고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연예인이 스토리가 등장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사람들은 더 예쁜 자동차를 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1950년대에는 예쁜 클래식카들이 많이 태어났죠. 포르쉐의 첫 번째 양산차인 356, 벤츠 300 SL이 모두 이때 발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화려한 디자인의 대형차가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차가 아직도 큰 인기를 끄는 포르쉐 911과 포드 머스탱이죠. 1970년대에 출시된 대표적인 차는 레인지로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적인 소형차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자동차 출시 주기가 짧아지고 그만큼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망하고 흥하기를 반복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기업들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에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은 벤틀리와 람보르기니, GM은 캐딜락과 쉐보레, BMW는 미니와 롤스로이스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그룹이 만들어졌죠. 2000년대에 들어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히 탈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필수품이자 사치제이자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되었죠. 발전도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다름 아닌 테슬라이죠. 테슬라가 등장하며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건 먼 미래가 아니다. 전기차도 멋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까지 테슬라는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된 세상에 살고 있죠. 동시에 자동차는 미래에도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자동차 자체가 IT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죠. 과거 자동차는 신기술들이 적용되는 곳이었다며 현재와 미래 자동차
자동차는 자동차 기업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덩치가 커지면서 자동차 회사 자체에서 신기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무엇을 타고 다닐지 궁금하네요.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들은 탈 것이라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앞으로도 자동차의 발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만간에 자동차 브랜드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